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무릎 통증 환자에 이어서 오늘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통증과 영양치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통증을 치료할 때 제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그 구조적이라는 거는 건물로 치면은 뭐 토목공사나 철근공사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 신경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근육이 뭉쳐 있으면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또 인대가 약해져 있으면 인대를 강화시키는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그 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있으면 그런 거를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치료할 때 그 건물을 치면 어떤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그 건물 안에 들어간 내장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인 비타민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비타민 C가 있고 D가 있고 뭐 K가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는데 비타민 D가 그 통증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타민 D는 아시겠지만 그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데요. 이 비타민 D 그 혈중 농도를 재보면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제가 혈액 검사해 보면은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이 하면 부족이라고 그래요. 20이 하면 결핍이라고 그러고 10이 하면 중증 결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저희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비타민 D 그 부족 국가입니다. 아주 심각한 부족이 아주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저희 그 통증 환자들 보면은 아주 10도 안 되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뭐 30점 넘는 100점 만점에 30점 넘는 분은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치료할 때 비타민 D를 이제 저희가 이제 통증 환자들은 저희가 앞으로 목표로 50 이상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70 이상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비타민 D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 치료는 이제 비타민 D를 저희가 보충제를 써야 됩니다. 그 비타민 D가 보충제가 저희가 이제 연질 캡슐로 나온 게 있는데 보통 한 1000단위 내지 2000단위 정도 드셔서는 이 혈중 농도가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5000에서 10,000단위 정도를 쓰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 오시면은 지금 비타민들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드시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혈중 농도를 재보면은 비타민 D가 뭐 3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게 골다공증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D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칼슘제하고 비타민 D 들어있는 거. 그 혈중 농도 안 올라갑니다. 실제 혈중 농도가 거의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적은 용량을 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단위가 적은 거. 그리고 비타민 D 햇빛으로도 안 되세요. 우리가 뭐 햇빛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 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냐. 실제로 그런 분들 혈중 농도를 재보면은 비타민 D가 뭐 이렇게 우리 목표치에 도달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종합영양제에 있는 비타민 D도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용량이 적고요. 음식으로도 안 올라가세요. 뭐 음식에 뭐 어떤 그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계란이나 이런 거, 우유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먹은 거 좋은데 그런 거로도 안 올라가세요. 그 비타민 D는 따로 보충하셔야 되고 굉장히 충분한 용량을 보충하셔야지 혈중 농도 올라갑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혈중 농도가 50에서 70 정도, 100점 만점에 50점은 넘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이제 암 발생도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30이 하면 부족이고 20이 하면 결핍이고 10이 하면 중증 결핍이고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서 합성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합성되고
콩팥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30으로 떨어지면은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갑상선에 보면 부갑상선이 있어서 부갑상선 이제 이게 여기 4개가 있거든요. 갑상선 안에 그 호르몬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어디서 빼냈냐면 근육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의 강도가 떨어지고 통증이 생기고 또 비타민 D가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가서 붙는 자리가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비타민 D 수용체가 우리 눈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뭐 간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모자라게 되면 전신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비타민 D를 올려주게 되면은 비타민 올린다는 건 저희가 한 50 넘게 유지한다는 건데 근육이 힘이 증가되세요. 이게 진통제가 아니고 내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근육 통증이 좋아지고 그리고 감기도 잘 안 걸리세요. 비타민 D가 호흡기 기관지에 작용하거든요. 천식 환자들 보면 비타민 D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올려주게 되면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기관지 천식 같은 것도 당연히 좋아지고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개암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17개암, 뭐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임파암, 뭐 이런 수많은 암들을 반 정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허리 지방을 감소시키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욕 같은 것도 좋아지죠. 이게 정자 운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고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이 비타민들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혈압도 좋아지고 혈당.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 D 결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저희가 이제 보통 비타민 D를 먹을 때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 D를 먹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비타민 D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부족하면은 비타민 D 대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그네슘 역할은 뭐냐면 인슐린을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이 혈관 안에 있는 그 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은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 인슐린 저항성 떨어뜨리고 문을 열어주거든요. 이게 문을 열어야지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그네슘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항상 같이 가는 거고요. 또 마그네슘이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비타민 B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B를 활성하게 만들려면 아연이 있어야 되고,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복합 투여가 필요하고요.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치료는 일단 장이 기본이에요, 장. 그러니까 장부터 좋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지 뭘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또 장은 유산균이 보통 우리 장 안에 균이 3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 그러니까 좋은 균을 넣어주면 장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은 또 간에서 비타민 합성에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반보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 D가 통증 치료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인대 증식 치료를 하고 프로로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데, 비타민 C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 몸에 합성이 안 됩니다. 사람하고 기니아피그나 이런 몇몇 동물들은 스스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효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성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하여튼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과일이나 채소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건 되게 몇 미리 아니면 몇십 미리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어떤 괴혈병을 막을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는 이 비타민 C를 그런 거 갖고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의 비타민 C는 따로 보충해야 되고요. 인대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로 치료를 하고 나면 이 인대가 형성되는데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소모가 되세요. 특히 처음에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포도당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인대가 이제 점점점 이제 증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어린이 인대가 비타민 C가 있어야지 인대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험이 있는데요.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한 그룹, 충분히라는 건 하루에 한 6g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충분히 보충한 그룹에서는 인대 형성이 강하게 되고 자라는 반면에 비타민 C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단한 그룹에서는
형성이 되긴 하지만 그 강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C가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알약이 있고, 분말이 있고, 캡슐이 있고, 액상이 있고, 주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흔히들 알고 있는 알약이 가장 안 좋은 형태죠. 알약은 이제 원래 비타민C 자체가 원래 분말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루를 뭉치기 위해서 이제 알약을 만드는데 그 알약을 만들 때 고용제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순수한 비타민 C의 그 형태, 그 효과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약화되고 또 비타민 C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런 첨가물을 갖다가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타민 C가 저희가 한 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온 것들이 이제 뭐 1g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1g은 1000mg이죠. 근데 실제 무게를 재보면 이게 1200mg이에요. 그러니까 200mg가 첨가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약으로는 저희가 어떤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비타민C 분말이 있는데, 분말은 알약보다 더 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수율도 높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알약이나 분말에는 다 문제가 자주 복용하셔야 돼요. 이 분말이나 알약은 다 작용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죠. 먹으면 이게 일단 위를 거쳐서 장으로 내려갔다가 또 간으로 와가지고 간에서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이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흡수율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먹다가 속이 쓰려서 못 먹겠다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주사인데, 주사는 뭐 100%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맞게 되면. 근데 이제 단점이 이게 혈관을 통해서 맞아야 되고 또 자주 맞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비타민 C인데, 리포소말 비타민 C입니다. 그 리포소말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리포소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주사고, 두 번째로 흡수율이 높은 게 근육 주사가 아니고요. 점막입니다. 점막을 통해서 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점막이 있고, 코점막이 있고, 또 입점막, 구강점막이 있고, 질점막, 항문점막. 저희가 이제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이런 거를 통해서 주사를 아니면 약을 투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심증 환자들 보면은 혀 밑에 넣는 설화정이라고 있습니다. 설화정. 그걸 투여하게 되면 심장 동맥을 바로 이렇게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리포솜이라는 거는 이런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게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포솜은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고 세포 내로 침투가 잘 되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리포솜 이게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초록색 이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이고요. 우리 중요한 비타민 C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녹으면서 비타민 C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조가 이렇게 바깥에 이 초록색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하이드로필릭 헤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친수성 물질이고요. 비타민 C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4-5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비교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약이나 분말, 캡슐 등은 이제 흡수율이 한 2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마다 복용해야 되고요.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간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요. 또 위장장애가 있어요. 속이 쓰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부용제를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있고요. 반면에 리포소말 비타민 C는 혈액 내에 혈중 농도를 검사해 보면 이게 93%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맥 주사하고 거의 비슷한 흡수율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 같이 이렇게 혈관 문제로 정맥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 리포소말 비타민 C를 꼭 드시라고 합니다.
체내 보존 시간 10시간 넘게 혈중 농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 소모가 없고 위장 장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먹게 되면 입에다 조금 머물고 있으면요, 이게 점막을 통해 흡수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파란 게 그 분말입니다, 분말. 분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정도 좀 지나면 점점 떨어져가지고 한 6시간 이후에는 이제 혈액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요 빨간 게 그 리포솜입니다. 리포솜은 혈중 농도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시간 이후에도 혈중 농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건강한 목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고, 내가 당뇨가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하루에 2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에서 6번 정도 드시라고 합니다. 리포솜의 구조, 아까 말씀드린 안에 비타민C가 있고, 밖에가 이제 인지질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비타민C, 리포솜 말 비타민C 제품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비타민C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체크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실제로 혈액으로 이렇게 검사하기가 또 피를 뽑아야 되고 그래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는 저희가 비타 체크라고 그래가지고, 간이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소변을 자기 묻혀서 하는 거예요. 소변을 이렇게 찍어보면 나타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녹색이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진한 녹색입니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게 거의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 내 몸에 비타민C가 이렇게 없으면은, 비타민C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 간이나 뭐 췌장이나 심장 이런 데서 비타민C가 없으면은, 그런 데서 뭐 비타민C가 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올 게 없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나옵니다. 소변을 묻혀보면 그 스틱으로. 그렇지만 내 몸에 비타민C가 이제 있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이게 좋은 겁니다. 내 몸에 비타민C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넘쳐서 나와야 됩니다. 넘쳐서. 이게 비타민C, 그걸 제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여기서 비타민C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내 몸에 비타민C가 아주 넘치도록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조차도 안 나온 분들은 아주 비타민C가 아주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타민 D와 함께 또 중요한 거 비타민 K2인데, 비타민 D는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용성 비타민의 왕이라고 그러고, 비타민 K2, 이거는 뭐 지용성 비타민 왕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고, 그 흡수된 칼슘을 갖다 뼈에 넣어주는 역할이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K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K2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혈관 내 어떤 칼슘, 동맥경화, 그런 동맥경화반, 이런 거 갖다가 빼가지고 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K2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는 항산화하고 또 항노화 작용, 그런 작용을 갖고 있고, 메나키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통증 치료는 결국 항노화 치료, 항산화 치료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하루에 5번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항산화 물질을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체중 유지하는 거하고, 꼭 먹어야 될 항산화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C, 아까 말씀드린 리포솜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요즘에 처방도 됩니다. 보험도 되고, 4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유산균. 유산균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벌써 얘기만 들어도 벌써 몇 가지 들으셨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은 항산화제들이 필요하냐? 이게 항산화제들은 각각의 마그네슘 나름대로, 아연 나름대로, 비타민 B는, 또 비타민 D는, 비타민 K는, 뭐 유산균, 이런 거는 다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 하는 기능을 갖다가 비타민 D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또 항산화제는 활성산 작용을 막으면서 자신도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 항산화제를 함께 복용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복용하게 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건 빙산인데 보면, 현대의학에서 보는 게 이거다. 현대의학은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암이 있다, 뭐 치매가 걸렸다, 뭐 중풍이 왔다, 뭐 혈관에 뭐 동맥경화가 생겼다, 혈관이 막혔다, 이런 것들은 다 골다공증이다. 이런 것들은 다 겉에 있는 것만, 대장에 용종이 있다. 겉에 있는 현상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어떤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뭐 어떤 이런 거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는데, 기능의학은 이 밑에 있는 뿌리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어떤 비타민 문제, 또 어떤 미네랄 문제,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또 생활 습관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게 기능의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돼서 현대의학을 배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의학을 배웠던 게 아마 정말 진짜 그 인생에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능의학을 공부할 거고요. 우리 몸의 어떤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정말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롤 치료 후에 2달간은 비타민C를 적어도 하루에 6g 이상 복용하라. 이때 리포소말이 가장 좋은 형태고, 안 되면 분마일이나 이런 것도 드시도록 말씀드리고요. 통증 치료는 주사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C, D, K2,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고요. 함께 복용 시 상승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